안녕하세요. 생방송 황금펀치 박찬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전입니다. 네, 여야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민심 잡기에 서둘러 나섰는지 카드 사태와 관련해서 국정조사와 청문회에 합의를 했는데 경제팀에 대한 문책로는 계속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요. 근데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통진당 해산 심판 첫 번째 심리가 열렸습니다. 이석기 아로 사건과 함께 맞물려서 참 이 공판 투쟁이 갈수록 묘해지고 있는데 각종 현안들 두 분 어른들 모시고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영일 전 의원, 최재욱 전 장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의 핫 이슈를 알아보는 프리미엄 백자 토크. 자, 첫 번째 주제를 보시면요. 자,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 컬렉션은 얼마? 네, 조금 전 5시부터 서울 옥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를 위한 미술품 2차 경매가 진행 중인데, 자, 압수된 미술품 163점 중에서 주목할 것이 차남 정재용 씨의 작품 20점이 경매로 나와서 화제입니다. 자, 일반인으로서는 실력이 상당한 수준이라는데, 자, 얼마로 낙찰될지 지금 낙찰이 되고 있는 현장을 한번 경매 현장을 한번 직접 가보겠습니다. 220만 원 계십니까? 전화 한번 확인해 주세요. 현재 금액은 200만 원 최고 금액, 220을 하셔야 기회가 있습니다. 현재 금액은 200만 원 최고, 220 전화 응찰 받았고요. 240 한 번 더 하십니까? 현재 금액은 220만 원 최고. 마무리합니다. 220만 원 낙찰입니다. 81번 고객님께 220만 원 낙찰. 네, 여러분 보셨죠? 네, 55번 변종곤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380만 원부터 지금 보시는 장면이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매가 지금 진행되는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420만 원 확인합니다. 지난달에도 이제 18일에 1차 경매가 있었는데 1차 경매 때는 전두환 대통령 일가 미술품 121점, 27억 7천만 원어치가 모두 팔렸다고 합니다. 오늘은 모두 163점이 3억 5천만 원어치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전재용 씨 얘기되는 작품이 20점이죠. 오프라인 경매에서 2점, 온라인 경매에서 18점이 경매된다고 합니다. 네, 전재용 씨의 작품을 한번 보시면, 자, 지금 저희가 한번 화면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보시는 작품이 바로 전재용 씨의 제품인데 제목이 바로 무죄입니다. 자, 전재용 씨의 그 뒷면에 전재용 씨 사인이 있다고 하는데, 자, 이 작품들은 89년도와 90년에 미국 유학 시절에 그린 것인데,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가 백담사에서 은둔 생활을 했던 그 시기와 아주 정확히 겹친다고 하죠. 네. 네. 다음 그림이 하나 더 있나 본데, 인간의 뭐 이거죠. 생동적인 느낌을 묘사한다고 해서 좀 빨간색을 많이 썼다고 뭐 평론가들이 얘기를 하죠. 두 작품, 앞에 거 다 모두 추정 가격이 뭐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220만 원에 낙찰이 아까 됐네요. 네. 그 예상가보다는 약간 웃돌았는데, 자, 최 의원님. 지금 전직 대통령의 아들 전재용 씨 작품이 지금 경매에 나와서 지금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실제 최 의원님이시라면 얼마의 가격에 전재용 씨 작품을 사실 것 같습니까? 저는 한 번도 경매에 참여해 본 일이 없어서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떻게 보기에 작품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로서는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무리 추징금 환수를 위해서라지만 그래도 그렇지 본인이 취미로 그린 그림까지 검찰이 압수한 것은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여튼 높은 값에 경매가 돼서 환수에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재용 씨가 그 미국 유학할 때 그 전 대통령 백담사 은둔 씨 그린 그림이라서 제가 그때 말씀을 안 드리면은 제가 그때 현직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백담사에 가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가는데 전 대통령께서 저를 떡 받으시고는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최재욱이, 저보고는 최재욱이라고 그럽니다. 최재욱이 인류가 생산한 그 발명품 중에서 인류를 가장 편하게 해주는 게 뭐냐? 네.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자 뭐 자동차, 뭐 비행기, 뭐 전화기 이렇게 꺾어왔더니 그거 다 아니라고 말이야. 그러면서 그 옆에 조그마한 모기자가 있어요. 모기자에 그 가서 또 앉으시더니 이거 어제 조기현 총무원장 서희연 씨가 내한테 하나 가져온 건데 나는 여 몇 달 동안 있으면서 이런 데 앉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여 앉으니까 완전히 극락에 온 것 같다. 네. 이것이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백담사 생활이 참 고초가 심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전재용 씨의 그 전재용 씨의 작품에 그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백담사에 가서 운동 생활을 하는 그때의 뭔가 애절한 심정 이런 게 담겨져 있었을까요? 예, 그런 게 저 아까 그림 보니까 네. 참 고통스러운 표정이랄까, 고뇌, 인간의 고뇌가 담겨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예. 사실 말씀하신 그 나무 의자라는 게 구치소나 그 감방에는 의자가 없죠. 마찬가지 절에도 의자가 없어서 앉으면 정말 새롭다고 예. 하더라고요. 두 번째 토크로 가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새해 선물은 벌써 떠 있네. 사실 선물이라는 게 정성도 담아야 하고 의미를 담자니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역대 대통령도 고민을 물론 했겠죠. 그 네. 선물들을 좀 보면은 한번 볼까요? 먼저 자, 대통령의 선물들 한번 뜨겠죠. 화면에 한번 떴네요. 보면 박정희 대통령 때는 깻잎 통조림, 뭐 네. 고추장, 김치, 마늘장아찌, 된장 이런 거를 썼다고 해요. 네. 그럼 해외 취업 근로자들한테 보낼 때 특히 이렇게 문장 하사품도 했다고 하고. 네, 여기 보시는 게 지금 그래요. 예, 그 아이. 직접 이제 문장과 뭐 휘호랑 이런 게 다 있는 지금 예. 해외 가면 이제 상자죠. 먹을 게 귀하니까. 지금은 또 전두환 대통령 때 건데 방한외투 이게 지금 신문 집배원들한테 보내고 또 광부 이런 분들한테 보냈다고 해요. 외투의 오른쪽 속주머니에 이렇게 대통령 각하 하사품 이렇게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네. 또 노무현 대통령 때의 그 설 선물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면요. 자, 노 대통령 때는 그때가 또 쌀 시장 개방으로 씨름하는 농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자, 쌀과 전통 민속주를 선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자, 또 이명박 대통령 때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좀 소박하지만 떡국과 참기름, 참깨 등이었다고 하죠. 이 담아있는 그릇이 이게 냉장고에 넣는 재활용기인데 네. 의원님도 뭐 대통령들에게 뭐 선물을 좀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자, 기억에 남는 뭐 대통령의 새해 선물 아니면 뭐 기타 선물들 중에서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대체로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게 당 총재,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 이걸 모두 겸먹고 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대체로 지구당 위원장들한테는 지구당 관리를 새해 설 맞이로 좀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봉투 몇 번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국회의원 그만둔 후에는 뭐 현직 대통령이 헌정회 회원들에게 네. 대체로 시계들을 주는데 대체로 시계 선물이 일반적인 선물인데 네. 대통령 바뀔 때마다 시계 선물이 오니까 그렇죠. 나중에는 저희 집에 보니까 전시품 비슷하게 돼 있어서 대체로 퀄리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별거 의미를 못 느끼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새해 선물을 주는 풍습이 어떻게 보면 동양적 군주제의 유습을 오늘날 변형시켜 나온 것도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새해 배운 사람에게 새 찬을 내리는 그 선풍 미숙을 한번 국가 원수 수준에서 전수한다.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일 뿐이기 때문에 저는 그 선물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 사랑방 정치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큰 정치인들 집에 가면 의원들도 많이 모이고 기자들도 모이고 이제. 근데 삼김 시대에도 왜 상도동, 동교동가 뭐 늘 떡국 먹고 뭐 세배도 하고 했는데 세상이 좀 달라졌죠. 요즘은 그냥 할애식하고 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안 하죠. 왜냐하면 삼김 시대는 삼김이 경쟁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가서 세배 오고 나서 거기서 점심까지 챙기고 그다음 들었는데 대체로 자기 계파, 자기 소속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게 권장되고 또 각 신문마다 그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녀갔는가 그걸 각 김씨들이 경쟁을 했어요. 그랬군요. 그러나 그 당시에도 여당은 별로 안 했습니다. 여당에는 별로 없었어요. 최 의원님도 뭐 새해 인사 같은 거 많이 다니셨어요? 저는 그 정치인으로서는 많이 다녔지만 정치부 기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야의 최고위원급들은 이제 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니는 것이 그 정치부 기자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뭐 이제 주려면은 설날 선물 뭐 세뱃돈을 주려면은 그 전에 기자단을 통해서 뭐 좀 주는 건 있어요. 근데 그날 1월 1일에 가서 세회할 때는 뭐 주는 건 없는데 특이한 것은 그 이철성 신민당 대표 저 방배동에 그 집이 계셨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요만한 봉투에다가 돈을 2,000원을 딱, 1,000원짜리 두 개를 딱 나오죠. 그래, 네. 그걸 수강에 갖고 계셔가지고, 뭐 기자들, 카메라맨, 누구든지 또 자기는 그런데 자기 친척들도 오면 애들 오면 전부 그거예요. 나는 돈이 많이 없었어. 이거 더는 줄 수 없다 하면서. 네. 그러면 김성곤 씨 같은 분은 왜 시멘트 회사 하셔서 네. 시멘트 포대로 만든 봉투에다 돈 넣어서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신문도 그런 사람도 가면. 있을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정치인에 대해서 박태준 최고위원, 전에 포스코 회장 하시던 분, 그분이 민자당 최고위원을 하시는데 제가 비서실장을 했으니까 이제 그 가면 정치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 정치 또 그러고 나서는 나는 다른데 세배를 못 가고 세배 오는 사람들이 하루 정도 또 관리를 해요. 제가 비서실장이니까.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와서 이제 떡국도 자시고 하는데 이제 그 술을 좋아하는 국회의원들은 이제 뭐 딱 와서 이제 우리 박 최고위원 보고 그런다고 원래 저줄 술 하셨죠? 이랬다고 묻는다고 그래 할 수 없이 그 사환을 시켜가지고 네. 술 한 병 가져오라고 해서 그걸 세뱃돈처럼 주고. 그 술 좋아하는 국회의원들은 아주 우리 박태준 최고위원 그 좋아하셨죠. 시절에 저 야. 신발 정리하던 분들이 지금 다 국회의원들 됐잖아요. 예. 네, 또 새해 첫날이 되면 대통령들마다 다 신년 휘호를 쓰셨는데, 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어떤 휘호를 썼는지 한번 볼까요? 자, 자조, 자립, 자위, 직접 한글로 휘호를 쓰셨는데, 자, 이게 이제 경제 발전과 자주국방의 의지를 담아서 스스로 돕고 스스로 일어서서 스스로를 지키자. 이런 뜻을 담은 휘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은 어떤 휘호를 쓰셨냐면, 김영삼 대통령은, 자, 재심합력이라고 해서, 자, 1997년에 외환위기로 경제난국을 헤쳐가자. 이런 의미로 썼다고 합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 휘호는 경세재민, 세상을 잘 다스려서 백성을 살린다. 자, 그런 경제위기 바로 직후에 썼던 바로 휘호에 쓰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계십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저희가 구했는데 이미지 약간 안 맞으시는데 임사이구라고 여기 써 있네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에 큰 일에 임해서 엄중한 마음으로 뭐 치밀하게 지혜를 모아 일을 성사시킨다. 어떻게 보면 자기 각오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취임 이후에는 올해 이제 첫 신년 휘호를 쓰실 걸로 보이는데,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휘호를 써라, 어떤 사자성어나 뭐 이런 걸 써라라고 하신다면 뭐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네. 한문 세대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영상 100% 한글 세대이기 때문에 그 사서삼변이나 그 중국의 고사를 일부러 공부하지 않고 일부러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통일은 대박이다. 그게 나는 사자성어로 쓰면은 네. 그게 가장 앞일 것 같습니다. 통일은 대박 이렇게. 통일 대박. 신년 통일은 휘호로. 대박. 야. 그거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은 그 신년 회견할 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통일은 대통령 대자 박근혜 시대 때 이룬다. 이런 약자로 생각해서 하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재치 있는 말씀이시죠. 근데 대통령 네. 대 박근혜 박. 예. 그러니까 그걸 통일 대박이라고 네. 하면 신년 기자회견 너무나 납니까? 그걸 거꾸로 해서 네. 네. 대박 통일. 대통령 박근혜가 이루는 통일.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더 좋죠. 대박 통일로 차라리 예. 신년 휘호를 쓰는 게 더 낫다. 야, 이거 근데 좋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 답변이시네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아버지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에 이 개척과 전진, 한글로 그래 신년 휘호를 썼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 경매에 붙여졌는데 네. 6,700만 원을 받았대요. 야. 그러니까 이거 잘 쓰시면은 네. 또 후세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진짜 대박이 터질 수가 있어요. 현금으로. 그렇겠네요. 네. 세 번째 주제를 볼까요? 네. 이거 뭐 일본 얘기입니다. 이게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교과서를 강행하는 뭐 김정은과 사실 다를 바가 없는 막무가내인데 이런 그 독도가 일본 영토란 주장을 담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이른바 제작 지침 이거를 공식 발표를 떡하니 했네요. 네. 지금 뭐 역사 왜곡의 신사참배 강행까지 여기에다가 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교과서 지침까지 만들었다는데 아니 솔직히 이 의원님 이거 총만 안 들었지 김정은의 도발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는 그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이 매우 불쌍해 보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역사는 발전했는데 1945년 이전의 역사로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해가면은 1942년에 진주만을 폭격했던 일본의 행동도 정당하다는 논리까지 발전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도 일본이 잘했고 결과도 승복하지 않고 2차 세계를 마무리시킨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이러한 작업이 역사를 왜곡하는 겁니다. 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데 네. 지금 21세기에 동북아시아에서 핵 개발하고 성군 정치 부르짖고 백성들을 굶겨 죽이는 그것도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그 극지예요. 이제 역사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것은 불상의 극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당면에서는 일본 국민의 민족주의를 불리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미국이 진주만 폭격까지 정당화하려는 아베의 기도를 네.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그 연장선상에서 중국이나 모든 국가들이 아베를 견제하고 나오면 나는 일본 체계가 네. 아베를 수상으로 갖고 있다가는 일본 열도가 굶어 죽는다는 판단 때문에 나는 조만간 아베 정권의 위기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야, 정말 이 아베의 망언과 아베의 그 일본의 정말 이 망발이 어디까지 갈지가 지금 관심인데, 자, 저희가 지금 전화 연결을 하나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국어로 귀화한 독도 지킴이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저희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자, 지금 일본의 움직임을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네. 자, 이게 뭐 기사를 봤는데 중고등학교 이른바 뭐 교과서 지침서에 이렇게 일본이 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떡하니 예. 지침을 주면 교과서에 그럼 뭐 바로 실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예, 이거, 이번에는 해설서라는 것이 일단 교과서를 쓰는 교과서 기술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설서에 썼기 때문에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쓰지 않으면 검정 통과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라는 사실이 있죠. 아, 예, 그래서 기술자들은 쓸 네.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금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라는 것에다가 네. 지금 독도가 일본 땅이다. 이런 네네. 거를 지금 넣어놨는데 이게 네. 당장 법적 구속력은 없어도 네. 실제 정부 주장이 교과서에 이제 실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금 말씀이신데. 예, 바로 그러니까 예. 검정이라는 것은 문부과학성의 체량으로 그렇게 이 교재는 좋고 이 교재는 네. 떨어뜨려야 된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해설서의 내용이.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이게 교과서에 실질적으로 실릴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이거 2016년에 바로 이 해설서에 의한 중학교 교재가 나오고 2017년에는 고등학교 교재가 나오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6년에 중학교, 17년에 네. 고등학교요? 예, 그런 갈등에 것입니다. 진짜 불이 떨어진 셈인데요. 그러면은 이게 참 아베 정권이 왜 이렇게 갈수록 태산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사실 네. 그동안 항의를 많이 했는데 네. 왜? 뭘 믿고 이렇게 막고 나갈까요? 역시 우파 정권이기 때문에 하루 말은 다 하겠다. 그렇게 해야만이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과 신념과 계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집단 촉차이권 행사와 헌법 개정, 군대를 보유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독도 문제라든가 생각외로도 문제로 연도 갈등을 일으키면 오히려 연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급방군, 전식 군대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국민들의 여론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계산이 근저에 갈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삼각구열도 분쟁하고 독도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래도 적대 관계가 아닌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미일 건조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생각외로도 문제는 부각시켜야 된다. 그런데 독도는 분리시켜서 또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이번에도 생각외로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그 해설서라든가 또 교재도 거의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생각외로도 문제를 한꺼번에 아주 세게 쓴 것이 오히려 이번에 해설서의 특징이라고 이쪽에서는 독도가 상당히 그 눈에 띄지만 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일본의 의도는 그 생각외로도를 주로 다루고 독도는 분리할 수가 없는 그 일본의 그러한 영토 문제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도 기술을 했다.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좀 그 객관적인 시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아베 정권이 국내의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독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 네. 자, 일본에서도 제대로 된 지성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네. 아베 정권의 이런 극우파적인 행동에 대해서 뭔가 자정 노력 이런 건 없나요? 있습니다. 그거는 독도 문제라기보다 위안부 문제라든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세계에서 볼 때는 그 일본의 만행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그 많은 일본의 양심적인 그 언론인이나 지식인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영토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그러한 그 주장을 멈추는 경향이 네. 지금까지도 있었고요. 목소리가 조금 작아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자, 일본 아베 총리 정말 그 제대로 된 지성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귀담아 들어야 될 텐데. 네. 자, 이게 걱정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마구 가버리니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차분한 대응 이런 걸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어떻게 바로잡아가야 될까요? 저게 아베 수상 한 사람이나 무슨 관방장관의 그 문제 같으면 우리 그 두 사람만 막으리라 해서 때리면 되는데 저게 그 일본 극우의 그 많은 밑에 대중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일본 국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사람만 때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종합적으로 일본 국민 전체를 순화시키는 무슨 작전으로 좀 나가야 됩니다. 감정상으로는 독일 사람들은 말하자면 사죄도 하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과거사 반성을. 그러니까 독일은 왜 그래 하는데 일본은 못 하느냐. 이러면 우리는 이런 악담도 할 수 있어요. 독일은 세계대전에서 2번 패했으니까 이제 반성을 하는데 일본은 너도 그러면 또 한 번 전쟁에 또 한 번 져야 되겠니? 이런 식의 묻고 싶단 말이죠. 네. 그러나 이건 일종의 악담인데 그렇게 깨놓고 할 수는 없어도 정저러면은 우리 국민 강령도 또 격앙된다고. 네. 그래서 말하자면 격앙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본 국민 저변에 깔려있는 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네. 물론 위에 발언한 사람 꼭대기에서 발언한 사람 또 때리더라도 병행을 해야 된다. 일본 국민 전체를. 자, 그러면 오늘의 본격 탐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진당 해산 심판 그리고 이석기 사건이죠. 네. 오늘 헌재에선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심리가 있었는데, 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 직접 나서서 변론을 했습니다. 네. 자, 의원님, 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변론에 나섰다. 이거 의미를 좀 해석을 해주신다면요? 예, 과거에는 정부가 당사자가 되는 헌재 심판에 대체로 법무부에서 담당 검사가 나가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는 황교안 장관이 직접 나가서 변론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이 통진당 해산 심판을 얼마만큼 중시하는가.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헌법상 현재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해산을 청구한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굉장히 중대한 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통진당이나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이 지금 현재 가장 비근한 예로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애국가를 함께 부르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북한 노동당의 주의, 주장, 강령, 정책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대변합니다. 예를 들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그래서 대한민국 체제 안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언론 자유를 활용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는
그런 정당이 더 이상 한국의 정치 경쟁권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강한 의지를 이 정부가 결단했고 그 사실을 헌재에 제소해서 심판을 준 거기 때문에 아마 정부 대표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가는 것은 이건 처음이고 굉장히 중시한다는 그 뜻을 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랬더니 법무장관이 나오니까 통진당은 이정희 대표가 직접 네. 또 변론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민주주의의 후퇴다. 진보당이 추구해온 실질적인 국민 주권의 실현이나 국민 기본권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아주 새삼 강조를 하고 나오니 참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통진당 해산 그 심판 청구했을 때 이정희 대표가 그랬지 않습니까? 통진당의 이념은 그 진보적 민주주의 그리고 북한을 추종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뭐 없애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참 뭐 긴급 조치 사실 10호다 또는 뭐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말만 가지고는 뭐 얼마든지 아름다운 말을 내걸 수 있습니다. 가령 뭐 이북 국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만 하더라도 조선은 뭐 그 고유명사니까 민주주의 하는 거 민주주의 합니까? 안 하죠. 또 인민을 위한 게 뭐 있습니까? 탈북사 사태가 나는데 공화국도 아니고 저는 뭐 다수결도 없고 뭐 저 4대 뭐 비밀 보장하는 선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뭐 아름답게 뭐 된 말이 아니라 행동을 어떻게 했냐. 방금 이영일 선배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북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이 주장하고 또 이북이 3대 세습을 하고 또 이북이 뭐 장성택 총살 요새는 뭐 총살도 하고 일가족을 몰살시켰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런 것을 하더라도 한마디 비판하는 얘기를 안 하고 이러니 이게 우리나라 체제를 거부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행동이 뭘 했느냐 이거죠. 네. 지금 좀 추가적으로 지금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대표가 했던 지금 변론 내용들을 좀 보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 자, 진보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은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다라고 하자 이정희 대표가 한 말은 자, 모든 근거의 대부분은 국정원이 댓글로 만들어낸 그 진보당에 대한 편견과 오해다. 자, 이번 사안을 국정원 댓글 사건과 지금 연관해 줘서 적용을 하는데 이게 맞는 주장인가요? 그건 말이 지금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통합진보당의 지금 반체제 활동은 상당히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온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그간 70년대, 80년대에는 북한의 지령대로 움직일 수 있는 지하당 건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그게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제 한국이 민주화되고 나니까 이 민주헌정 질서를 이용해서 북한을 노선에 동조할 수 있는 정당을 하나 만들자. 그 정당을 만들겠다는 공작의 결과 그 열매가 현재 통합진보당입니다. 근데 이 통합진보당이 민주당과 연대해서 원내에다 투쟁의 거점을 확보했다는 이 세타까지 갔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해서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참 통일 대박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커다란 국가적인 부담이 된다는 판단하에 네. 이번 해산 심판을 청구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연한 정당을 만들어서 북한의 대남 공작과 보조를 갖추고 북한이 남침할 경우에는 북한의 승리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후방을 결안하겠다. 이런 걸 획책해온 정당이라는 것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처단해야 한다 하는 방식으로 국론이 지금 모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뭐 국정원이 댓글로 이렇게 조작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기 시작한 음모론이 한두 끝도 없죠. 그러면 사실 법무부가 하는 얘기에 보면 이제 왕재산 사건이 2011년에 나온 사건이죠. 그때 북한하고 직접 연계해서 북한이 왜 진보정당 통합이나 그 운영에 지령 내렸다는 게 지금 다 이제 수사 결과 나왔는데 이것도 똑같이 음모론으로 몰 거거든요. 헌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참 고민인 것 같아요. 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법무부에서 방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증거가 뒷받침될 것이고 또 이북
이북에서 내려왔다는 지령, 가령 뭐 이번부터는 가령 원내에 참여해라 또는 야권 연대해라 이런 지령까지도 내려와가 그대로 지금 한 그게 있지 않습니까? 민노당이 그대로 했다고 예, 하죠. 그대로 돼 있고 또 며칠 전에는 이북 지령을 그저 수령해로 왔다 갔다 했던 한 그 뭔가 스파인가가 저 추가 기소도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난하게 공소 유지가 돼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생각은요, 통진당의 진상이 헌법재판소에 충분히 아마 소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저런 정당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낸 세금을 걷어다가 네. 정당 보조금을 줄 가치가 있는 정당이냐. 아.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재판부가 판결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국가가 국민들이 세금을 낸 세금을 가지고 보조금까지 줘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이 아니냐.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판단의 준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이 결단, 국민의 호응을 감안해서 이건 당연히 해산 청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또 뭐 지방선거에서 모든 뭐 지역의 최다 후보자를 내겠다라고 또 통진당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방선거판에서도 어떤 전략이 나올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뭐 그 전에 전부 다 결론이 날 겁니다. 아, 자, 이정희 대표 지금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지금 혐의에 변호인단에도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 자, 통진당 해산 심판 때문에 신경을 쓰느라고 그 아로 이석기 의원 재판은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가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자, 최 의원님, 이렇게 되면 부부가 지금 양쪽에서 같이 뛰고 있는 셈인데요. 예, 뭐 지금만 아니고 옛날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가령 남편은 심재환 변호사죠. 사실은 2002년에 그 이석기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죠. 이석기가 처음 가서 실령을 살 때도 그때도 변호를 했고 또 2003년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던 송두열 씨 국보부 사건 그리고 네. 2006년 386 간전화 사건인 1심의 사건 그리고 2011년 왕재산 간접 사건 이런 데는 전부 심재환 변호사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변호를. 그리고 또 작년 9월 24일 그 자신의 사무실에서 탈북 여성이 시위하자 하루 일당 얼마나 받느냐 이래가지고 네. 탈북자 단체들이 항의를 나서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 변호사라면은요, 우리나라의 그 인류대학을 나와가지고 교육제도 혜택, 대한민국의 교육제도, 인류대학을 나와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그 인재 발굴 그 제도인 그 사법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그 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는 한 번도 일해본 일이 없이 이렇게 계속 대한민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집단만 자꾸 변호를 하는지 참 하면 이 배운 사람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배운 것도 이 죄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식자부안이 아닌가. 헌재가 부담을 조금 더 갖게 된 게 왜 법원에서 그 총선에서 득표 얼마 안 되면은 이제 정당 못하게 하는 거를 위헌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한때 왜 그 통진당 해산 심판 표로 심판하면 된다던 분들이 이젠 표로 못 하거든요. 그럼 진짜 이 해산 심판이 더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네. 이걸 해산 심판은 굉장히 예외적이죠. 우리나라 헌정사상 의석을 가진 정당을 해산한 일이 없는데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적어도 이러한 부담을 우리가 덜지 않고는 국가 유지에 지장이 많다고 하는 결심 때문에 이루어진 결단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다스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정부의 심판 청구를 저는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석기 의원 왜 그 아로 사건도 보면은 공판투쟁 전에 말씀하실 때 왜 묵비권 할 거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묵비권을 아주 강하게 하더라고요. 보면 뭐 2시간 동안 질문 200개라도 답을 전혀 안 하고 변호인 거만 답을 한다. 이렇게 가면은 뭐 계속 공판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이석기 씨가 아주 훈련된 공산주의 혁명가예요. 그건 공산주의 혁명 전략 가운데 네. 법정 투쟁 전술 가운데 하나가 묵비권입니다. 아. 그래서 첫째는 자기 입술로 북한의 대남 전략을 대한민국에 밝히는 걸 거부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는 태극기를 부정하고 애국가를 부정과 똑같이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부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정 투쟁을 통해서 자기 발언을 통해서 자기네 혁명 전략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진술만 하겠다. 그리고 변호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통진당의 이념과 목표를 공유하는 변호사들이 전부 나와서 그 북비권 투쟁과 병행해서 변호사의 질의에 답함으로써 투쟁을 계속하는 네. 투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굉장히 세련된 공산혁명가의 면모를 지금 충분히 과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묵비권을 행사한 이석기 의원이 변호인 반대 신문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자, 뭐 철탑 폭파, 뭐 그리고 북한의 한자루 권총 사상, 그리고 물질 뭐 기술적 준비해라 이런 발언에 대해서 변호인이 묻자, 자, 미국에 의한 전쟁 발발을 막고 현 정세의 당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과장해서 자기가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명백한 정치보복이다라고 외쳤는데, 자, 미국이 전쟁을 할까봐 한국에 뭐 철탑을 폭발을 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이 과연 맞는 발언인지, 맞는 변론인지. 일단 예. 미국이 전쟁할까봐 하는 고구절은 맞습니다. 고구절은 맞는데 우선 한자루 권총 사상이라니 뭐냐 하면은 단순한 한자루 권총 사상이라고 국민들은 그건 아무 발언도 아니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북한의 자기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한자루 권총 사상이라는 것은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이가 김일성한테 권총 2자루를 줍니다. 그 2자루 중에서 이제 김일성이가 아들 김정일한테 권총 1자루를 주면서 이걸 넣어서 남조선 혁명을 완수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남조선 혁명이라는 건 바로 적화 통일입니다. 말하자면 그 사상을 강조한 것은 결국 적화 통일에 이석기 자기가 기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미군이 전쟁 일으킬지 모른다 하는 게 말이 맞는 것이 말이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5월 집회가 있을 때 그때 2012년 아닙니까? 12년에 2월 12일에 북한이 3차 핵실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엔 제재가 이제 안보리 제재로 들어가니까 3월 5일에 뭐였을까? 정전 협정과 남북 불가침 협정을 갖다가 백지화한다. 그리고 서구를 불바다로 만들겠다. 네. 그리고 3월 11일에 키 리졸브 훈련이 되니까 4월 3일에 뭡니까? 네. 그 개성공단 출입 금지 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불바다 소동을 일으키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5월에 이북이 도발을 하면은 이제 한국하고 미국이 네. 말하자면 도발을 억지 겸해서 역습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미군이 전쟁 일으킨다는 건 맞지. 저들이 먼저 도발할 때 미군이 반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맞죠. 그때 누구 편을 드느냐? 북한 편을 들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린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게 아니라 근데 남쪽에서 우리가 네. 북한 편을 들어서 소동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니까 이제 미국이 뭐 어떤 이유로든 미국이 전쟁을 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왜 우리 철탑은 부수겠다고 하는지도 중요한 얘기인데 문제는 이석기 의원 얘기를 보면 또 국가보안법 운운하는 게 시대착오다. 네. 평양냉면 아바이 순대 좋아하면은 그럼 처벌하냐? 이분이 뭐 유무죄는 밝혀지겠지만 평양냉면 좋아한다고 기소된 거는 사실 아닌데 말씀이 굉장히 좀 아주 교묘하다고 할까 수사적으로 굉장히 능통한데 이건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네가 지금 자기가 법원에서 유죄를 받느냐 무죄를 받느냐 하는 데는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자기가 공산주의자로서 어떻게 법정 투쟁을 잘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주는데 이석기 투쟁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사람들 얘기는 이 세상에 아바이 순대 좋아한다, 평양냉면 좋아한다고 기소할 검찰이 지구상에 어디 있으며 그런 말 좀 했다고 해서 국회가 압도적인 다수로 구속 동의를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것은 가장 말장난인데 지금 자기네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로 조직관계, 김일성 성사상 종뿌리 문제 또는 그 주체상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밝혀지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대로 체포되거든요. 법정 구속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호도하기 위해서 말장난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얘기하고 한 게 그냥 평양냉면 얘기한 거랑 비슷한 뭐가 수준이다. 그런 식으로 해가면서 문제는 자기가 얼마만큼 이 중요한 시국에 법정에 서서 훈련받은 공산주의자로서 어떤 면모를 과시했는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시범 투쟁입니다, 이게. 자기가 유죄냐 무죄냐는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이 통진당 의원들이 지금 뭐 전국 혼란의 한 중심,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이 와중에 또 그 국회 최루탄 투척으로 어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지금 이 장면이 바로 당시에 최루탄을 투척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재판부 선고 직후에 이 김 의원이 했던 발언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일제 독립투사를 비적대로 왜곡하고 모욕한 판결과 닮았다.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아베 정권의 역사 요식과 뭐가 다르냐? 같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자, 이 김 의원님의 발언을 최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것은 안중근 의사를 그 아주 모독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어떻게 안중근 의사하고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이 국회의사당은 그 우리 조국을 망하게 한 이토 히로부미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나라를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비하하고 자기를 높이는 이런 고약한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의원이 통진당 의원으로서 지난번 순천에서 야권 연대의 작품입니다. 네. 야권 연대의 작품으로 이런 국회의원이 나왔습니다. 한명숙, 이정희 야권 연대 때. 그렇지. 한명숙 이정희. 그 야권 연대자입니까? 그렇죠. 통진당. 그래서 이런 사태가 났는데 18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인데 18대 국회의원도 다 임기 다 채우고 또 19대 이제 야권 연대로 또 돼가지고 또 지금 임기가 거의 1년 반이 넘어섰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래 가는 것은 이게 말하자면은 이제 이게 재심함이 이제 3심도 아직 남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래 돼야 되겠어요. 이 국회의원 임기하고 관련된 무슨 재판은 신속히 뭐 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빨리 어떻게 해서 저 이현주 자기 빵수 상식시켜가지고 재선거를 해서 다른 국회의원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임기 그래 18대 기소된 걸 18대 임기 다 채우고 그리고 19대에 와서도 또 1년 반이나 임기를 채우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거 법관의 사법부가 이거 특별 그 자기들 무슨 괴를 해서 이걸 어떻게 네. 빨리 해야지. 그리고 선거법도 그렇습니다. 선거법도 빨리 해결해서 빨리 어떻게 선거를 진행시켜야지. 뭐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김선동 의원의 항변을 보면은요, 서민을 위한 진보 정치를 지금 네.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국회에서 최루탄 터뜨려서 간 거지 사실 통진당이라 잡혀가신 건 문제가 된 건 아닌데 또 여기에 정치 탄압을 싹 얹어서 주장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러니까. 저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가면은요, 김 의원이 안중근 의사를 행세를 해서 그러는데 그거 보면 안중근 의사 유목이 나옵니다. 유목 북글씨가. 네네. 그 북글씨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가 안위 노심초사. 나는 국가 안위를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런 게 8자가 나옵니다. 진짜 안중근 의사한테 김선동 의원이 배울 것이 있다면은 이 국가 안위 노심초사 8글자를 좀 배우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 이 통진당이 이제 올 상반기 이제 아로 판결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해산 심판 결론이 나오면 자 결국은 아까도 국정원 댓글 때문에 자기네가 이제 날조가 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는 그리고 박근혜 정권 타도를 외치는 이런 세력들과 같이 연대를 해서 총투쟁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전망도 나오는데 얼마나 그게 확산이 되고 커질 것으로 보시나요? 통진당이 그러한 동력을 갖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단속하는 것은 진보 세력을 단속하는 게 아니라 방금 우리 최재욱 의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세력. 지금 서양에도요 진보 세력이 많습니다. 특히 좌파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민주당, 영국의 노동당, 이번에 지금 프랑스 대통령 사회당 전부 자기 나라의 발전에 공헌을 하고 자기 나라의 번영에 자부심을 느끼고 자기 나라 안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통합진보당이 우리 국가의 발전에 긍지를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고
국가안보의 책임을 나누겠다고 하는 그런 세력 같으면 이건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권장하고 키워져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정반대의 길, 네.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만 시대의 역행을 하는 그런 세력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동원해가지고 뭐 국정원을 해체하라. 과거에 한때 80년대, 90년대 초반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다시금 되살린다. 지난 야당이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촛불 집회를 재현시키는 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다르게 보면 통진당이 국면을 리드해 갈 수 있는 동력은 부족하다고 해도 범야권이 막 이 사람 저 사람들 모여서 여러 가지 주장하는데 쓱 들어가서 편승할 수는 있는 거 아니야. 철도 파업 때도 비슷하게 네. 했거든요. 아니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번에 마산에서 정의구현 사재단이 시국민사도 제2차 했죠. 집회 열었잖아요. 네. 그러나 가톨릭 신도들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정의구현 사재단과 충돌했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방청석에 있던 보수 진영들이 전부 다 이제 방청석에서 일어나가지고 직접 당사자로서 대결하기 시작하면은 네. 지금 이런 세력들의 골기라는 것은 초계처럼 뭉개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보수 세력들이 항상 방청석에서 네. 그 사람들이 투장을 그냥 방임만 하던 그런 시대가 갔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한 표 한 표가 지금 소중한 판에 사실 그런 세력들이 있으면 그런 세력들에게 약간 이렇게 동조를 하고 뭔가 같이 있게 섞이려는 그런 유혹도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을 우리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이 극한 투쟁을 해야만 민주당이 살 길이다 하는데 이제 인기가 자꾸 내려가니까 이제 지방선거가 오면서 우리 안철수 신당도 나온다 하니까 우리도 좀 우클릭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 이제 연평도 가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이 야권 연대라는 거 무슨 머리 허연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이걸 팔짱 끼고 하던 네. 민주당이 그거 끼어들었거든요. 이번에는 아마 민주당이 그래 안 끼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안 끼어들면은 국회에서도 문제가 별로 안 되고 해서 그 추동력이 사라집니다. 그래 뭐 별로 큰 효과는 못 볼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현영사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 황금펀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